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자, 오늘은 지주택 실제 사례 분석 성남시 2편입니다. 성남시 1편과는 이제 다른 지주택이고,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구독자님도 만나고 현장에도 한번 가본 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쪽이랑 뭐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성남시 간 거지, 뭐 다른 게 있어서 이걸 하거나 방문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지주택 사업기호입니다. 자, 622세대 622세대 최대 14층. 제가 지금까지 의뢰받은 지주택 중에 제일 낮은 층이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성남시청에 12월 30일자로 수리된 조합원 모집 설립 신고서에도 이제 사유지 면적은 64%, 그리고 권원 확보로는 이제 52.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아요. 이 모집 신고 된 걸로 쳐도.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이 또 따로 알아본 결과 뭐 이제 이게 70%가 넘었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일정 봐도 22년 9월 말, 그러니까 1년 하고도 훨씬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예, 성남시 1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업 일정은 무리하게 잡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도 이제 조합 모집 설립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업무 대행사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14층이라 되어 있네요. 예. 그 보니까 성남시 1편이랑 또 비슷한 유형의 토지예요. 예, 완경사, 그리고 세장형. 그러니까 정방형의 토지 모양이 비슷하지만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간선도로에 접한 그런 토지라는 건데, 실제로 가서 이제 찍어보고 또 구독자님이 실제로 찍어주신 사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로고, 여기서 언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와서 시작을 하니까 해발고도 찍으면은 높게 나와요. 그리고 골목이 그 막 미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더라고요. 여기도 뚫려 있는데 이제 언덕진 거죠. 고도가 있으니까. 그 위에서 위성 이제 사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쭉 진짜. 여기에 딱 여기로 지나가면서 양 옆을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뭐 개발하기 좋다 이런 거죠. 예. 그 외에는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짓겠다라는 거죠. 라는 거고, 이제 이 동 중에 최고층이 14층이라는 거. 실제로 그 구글이에요. 다음 맵 보시면은 스트릿뷰 봐도 이런 식으로 그냥 쫙 쭉 뚫려 있는 걸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위도 경도 찍어가지고, 이거 외국 사이트긴 해요. 외국 사이트긴 한데 위도 경도 찍어서 실제 얼마나 해발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거 45, 여기는 60, 54, 다 다르죠. 예, 같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데 다 사업부지 내의 토지가 다 해발고도가 달라요. 그래도 성남시 1편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님이 질문 주신 거 그냥 이 시간에 한번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른 지주택에 비해 사업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지, 굳이 비교하자면 높아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도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도 무리하진 않은 거죠. 근데 이 사업계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정식의 의미의 어떤 사업계획 승인이지, 사업계획 요거 모집 신고서에 넣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개요입니다. 개요. 다른 지주택에 비하면 괜찮지만 공통적인 위험 요인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두 번째 구독자님 질문, 착공 이전 총회로 조합 해산 가능한가? 해산 시 업대비 제외 계약금 받을 수 있는가? 자, 해산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사업 초기 해산 시 대부분 청산으로 법적으로 반환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해산한다 이러면. 근데 대부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해산을 한다 하면은 아마 대부분 계약금이 많이 깔겠죠. 예, 기존에 들어간 비용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해. 여러분,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법적 절차가 있어요. 해산도 나중에 인가 받아야 되고, 그냥
조합장이 아무렇게나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청산관제인 또는 청산인이라 그래요. 청산인을 선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에 규정한 법인 사단의 해산과 청산과정, 청산법인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을 통해 반환받기보다는 개별 소송이나 비대위 소송으로 많이 받죠. 법적으로는 가능, 근데 실제로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지주들의 현금 청산자들 비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 현금 청산자들의 비율, 요거는 어느 때 많이 쓰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쓰잖아요. 종전자산가액을 뭐 감정평가 해가지고 수용 재결 뭐 해가지고 신청해서 뭐 나온 금액에 다시 이의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로 팔았다, 현금 청산했다. 이런 비율은 지주택은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려면 뭐 종전자산 가액 감정하고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느낌이. 근데 지주택은 그것마저도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조합과 토지주의 1대1 계약 관계로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토지매매 계약서를 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히 알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만의 특징이 고도 제한 해발 높이. 요 높이 부분이 은근히 이게 어려워요. 제가 그 한강변 아파트 할 때도 중점경관관리 구역에 그 걸려있는 지주택은 그 높이만큼 실제로 올리기가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사실 좀 이런 높이 제한은 좀 민감해해요.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대출이자 증가 및 추가 분담금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추가 분담금에는 요 비행안전 영향평가에 따른 추가 분담금도 좀 포함이 된 거고, 요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상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위험 중에 비시장 위험 뭐가 있나? 일단 코로나 있겠죠. 당연하죠. 자, 고도 제한 해발 높이는 여기서만 이제 좀 가지는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모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모를 때는 50%. 이제 결정 가중치라 썼죠. 실제로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썼습니다. 다른 의미로 썼고, 어떤 다른 의미로 썼는지는 뒤에 실제 손익 계산할 때 한번 볼게요. 자, 업무 대행사도 약간 50%. 업무 대행사가 사업을 아주 도덕적이고 모범적으로 잘 처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시면은 요 비율을 높이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이 정보나 상황에 따라서도 해당 업무 대행사가 여러 군데를 또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돌려막기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50%로 그냥 잡았습니다. 요거는 구독자님들이 다 개별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돼요. 나는 업무 대행사 믿어. 80% 잡으세요. 90% 잡아도 되고 100% 잡아도 되고.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이 나왔죠. 요것도 성남시 거주 및 전출입 인구 상황.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와 성남시 이런 계획은 믿기 때문에 성남시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조금 행정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100% 썼고요. 난 성남시 못 믿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러면 이거 100% 지우시고 뭐 50%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실제 손익 계산할 때 반영하시면 돼요. 자, 코로나 해결 상황. 백신 접종 중이죠. 4월 26일 이제 현재는 아닌데 지금 좀 많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영상을 올리는 속도가 갈수록 떨어져요. 이제 뭐 제가 이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접종률이 이제 4.4%다. 그리고 요런 계획이다. 그리고 또 이제 화이자 계약도 이제 뭐 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22년 내에는 백신 한 바퀴 다 돌고 집단 면역 형성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집단 면역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은 집단 면역에 성공한 막 하면서 영국 막 나오잖아요. 영국에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맥주 마시고 이런 것들. 이거 BBC와 앤서니 파우치라는 그 미국으로 치면 질병관리청 청장님,
정확한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미국으로 치면 우리나라 정은경 청장의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 앤소니 파우치 이분이. 이분이 그랬어요. BBC와 인터뷰예요. BBC.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게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다. 일정 시간, 일정한 기간 동안 서서히 형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백신 맞아도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봐도 고도 제한 걸리네요. 네, 행위 제한도 일정 부분이 있어요. 자, 고도 제한 해발 높이 다시 설명드리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건데, 만약에 고도 제한 해발 높이가 이제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 보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게 건물 높이가 아니라 지표변 해발 높이를 빼서 이게 건물 높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사실은 이제 비행 안전 평가에 관련해서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예 사업 초기 개요부터 14층으로 잡았으니까 나쁘진 않다. 근데 여기도 이게 아마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왜냐? 사업계획 승인 전이고 영향평가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공시된 것도 아니고, 그쵸? 아직 그 단계 근처도 못 갔으니까 그냥 저는 위 50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쯤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본계획은 정비계획과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2030 성남시 정비 기본계획이고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요 구역마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 정비계획하고 정비 기본계획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난 차이를 가져요. 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말장난에 이게 혹시라도 이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비 기본 계획이랑 정비 계획이랑은 완전히 땅끝 차이. 그러니까 일몰제 걸리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천지 차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 계획이 일단 나왔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 재건축 재개발 엄청 하겠다 이거예요. 2030년까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해당 지주택의 그 재개발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재개발 찬성 비율이 86%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분담금 발생 시 반대는 48%였고 재개발 중단 요청을 했던 게 이제 5%대. 그러니까 그 해당 지주택이 재개발 관련해서도 개발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있는 곳이에요. 요 성남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토지주들이 원한다 이거예요. 개발을. 개발 방식이 재개발이 되면 이제 공공임대 이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공공임대로 시프트로 넣든 30% 막 40% 막 이렇게 놓잖아요. 막 공공임대를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아예 이제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이용계획원에 보면 정비계획이라고 써져 있질 않은 거예요. 기본계획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제 해당 지주택은 다시 설득이 필요한 토지주 비율이 약 20% 내외로 추정이 돼요. 어쨌든 나쁘진 않다. 근데 분명한 건 또 다시 설득을 해야 돼. 지주택으로 설득해야 돼. 토지주 비율도 있다라는 거 이제 유념하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예상일부터,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23년 10월로 잡았잖아요. 이후에 이제 착공 들어가는 게 24년, 입주가 26년인데 입주까지 이 기간 동안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상이 되는 성남시의 세대수는 37,757세대. 성남시 전체 세대수의 9% 정도 해당하더라고요. 9% 정도. 많죠? 단기적으로는 해당 소재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죠. 왜요? 단기적으로는 왜? 철거해야 되겠죠? 재건축 재개발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 못 찾으러 가겠어요.
전세나 월세집 찾으러 가겠죠. 다른 시로 갈까요? 성남시에서 일단 구해볼까요? 성남시에서 일단 구해보겠죠. 수요가 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해요. 전세부터. 일단 우리나라는 전세부터 찾으니까 그 다음 월세. 예. 매매로 이주대책용 주택을 찾진 않겠죠. 예. 물론 그 정비계획에 이주대책용 뭐 그것까지 해준다면 뭐 땡큐지만 그런 게 없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성남시 이 기간 동안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30년까지 이 37,750세대가 재개발 재건축을 끝내, 그러면 약간 더 상승하겠죠. 세대수가. 그러면은 새 건물이 많이 늘었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하락 요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네. 자, 성남시 거주 및 전출입 인구 상황인데요. 90만이 넘는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50만이니까 부동산 공법상입니다. 10만이 조금 넘어도 15만부터인가요? 도시가? 예. 어쨌든 인구와 상관없이 모든 도시는 다 대도시인데 부동산 공법상 50만부터 예, 오해하지 마세요. 50만부터입니다. 50만부터 대도시고, 인구는 줄고 있어요. 전체 거주 인구는 줄고 있는데, 좀 의미 있는 통계예요. 전출입 인구 사항 있잖아요.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전출입 인구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 되는 추세예요. 예, 그렇죠? 이 감소폭이 줄었죠. 그러니까 요런 거, 전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전입, 이 총 전입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위험 상쇄 요인이죠. 거주 인구는 줄지만 전입 인구는 증가 추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입 인구가 느는. 근데 저는 전입 인구가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성남시 그 산업체 수, 종사자 수, 산업체 수, 종사자 수인데 상당히 높은 비율로 미래 유망 업체, 어디입니까? 정보통신, 전문 과학 서비스, 이런 데가, 우리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성남에 그 판교, 그거 까먹었네. 판교 거기. 또 우리 네이버도 분당에 있잖아요. 코스피 시총 3위 분당에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이나 전문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미래 유망 업종이 곽강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남시에 높은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어요. 산업체 중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전입 인구는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위험을 상쇄하는 요인이다 라는 거죠. 인구가 줄주는 요인을 상쇄시켜준다. 전입 인구로, 이런 뜻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 과학기술 이런 거 빼고 전체 산업체 수도요 증가 추세예요.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요런 게 위험 상쇄 요인이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정 수입원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수입원이에요. 수입의 건전성이 아니라 수입원. 수입을 어디서 얻냐? 세금에서 많이 얻어요. 1인당 지방세 부담 보세요. 자, 지방세 부담, 요 지방세 그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죠. 지방세. 근데 대표적인 건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겠죠. 예. 재산세 매년마다 내야 되고 또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니까 부담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성남시가 세금을 잘 걷고 있다, 못 걷고 있다? 잘 걷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성남시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또 전입 인구에도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성남시는 지자체별 그 순위 매길 때도 항상 탑 10에 들어요. 특히 이제 재정자립도. 이 재정자립도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스스로 지방세로 어느 정도 살림을 꾸릴 수 있냐, 이런 척도에 있어서 항상 최상위권에 듭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성남 통계연보가 2018년 기준이어서 일단 불가피하게 2018년 기준을 쓰긴 했는데, 성남시 전체 종류별 주택 수가 이제 아파트가 이미 50%를 초과했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것도 고려하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업무 대행사 이제 해당 사업지 외에도 뭐 송파구에 위치한 지주택 사업 진행 중이고 뭐 다른 데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지주택 자금 돌려막기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50으로 한 거고, 믿을만 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뭐 늘리셔도 돼요. 예. 근데 저는 50. 자, 그러면 시장 위험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남시 수정구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 야, 이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고 기준금리 및 시중대출금리 및 예상 상승률 알려드릴게요. 예상 가능한 비용, 실질 손익계산 한번 해볼게요. 성남시 수정구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 아니 이건 경기일보거든요. 이 작년 10월 기사. 이게 10월이면 한창 우리 국정감사 하잖아요. 예. 정기국회 9월에 있은 후에 하는데 4년간 98%라고 한국부동산원이 여기 박상혁 의원한테, 여기 국토위 의원이거든요, 여당. 여기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8% 4년 사이. 물론 요거는 실거래가 이제 평균 실거래가 가격의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최근 4년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그 성남에. 그러니까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근데 이거는 이제 의원한테 제출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요거를 한번 고려해 보고요. 이거는 진짜 경이로운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경이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럴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자, 이거 말고 그럼 이거 말고 성남시 이제 수정구 아파트 해당 사업지 이제 수정구에 있거든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한번 봤어요. 2017년 4분기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20년 4분기 지수가 156.9니까 지수 평균 상승률은 4년간 56.9, 연평균 지수 상승률이에요. 14.2%. 사실 이 지수를 산출하는 뭐 반복 매매 모형 요거에 따르면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쉽게 좀 판단을 해보기 위한 거니까 복잡한 수학 공식을 좀 빼고. 아니 저번에 언제였지? 제가 처음에 그 실제 사례 분석할 때 그 MPV 방식으로 그 막 할인율 적용하고 복리 계산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뭐냐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 그냥 산술 평균 한 거예요. 쉽게. 그 연평균 뭐 24% 상승한 것도 일단 고려해 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성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지주택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죠. 입주 예정자가 이제 정식으로 된 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 기간이 최장 5년일 때는 5년까지로 한다 이거죠. 거주 의무 기간은 그렇다고 해서 없어요. 자, 기준금리 및 시중대출금리 심상치가 않죠. 통화정책방에 관련한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2021년 4월 15일자 기자간담회 기자와의 질문과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5%를 동결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지켜보면서 하겠다. 가계대출 시중금리가 상승한 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거는 은행의 대출 태도의 변화다. 자, 은행도 바보가 아니죠.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는 대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국고채를 단순 매입해서 대규모 RP 채권을 매각해서 시중에 흘러가는 돈을 흡수하겠다. 자, RP 채권이란 거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다시 살 수 있는 옵션을 붙여서 파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 그 옵션을 행사해서 다시 돈을 풀고, 또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또 RP 채권을 매각해서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하는 뭐 이런 건데, 시장 유동성도 조절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부터도 이제 0.25%씩 움직였어요.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직후에만 0.5% 인하한 거예요. 이렇게 뚝. 그러니까 0.25%씩 움직이는 거를 감안했습니다. 여기서. 감안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구독자님 주거래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2.4%예요. 그냥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주거래은행
이게 평균 예금 금리가 이제 복리로 했을 때 0.59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할 때 쓰였습니다, 실제로. 자, 구독자님 제공한 사업비 명세 추정액이에요. 추정액에 따르면 추정 대출 금리는 3.23%로 추정이 돼요. 나쁘진 않죠. 예, 나쁘진 않죠, 이 금리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도금 대출 금리는 이것보다 더 높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높을 건데, 어쨌든 저는 토지 매입 대출 이자랑 중도금 대출 이자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갔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대당 대출 수수료도 이제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정액으로. 그래서 그냥 고정시켰고, 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0.25%씩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0.25%씩. 자, 그리고 취득세 산정할 때 이제 고려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인데, 입주가 이때 된다 치면은 그때 당시 공시가는 시세 대비 78.6이 될 거고, 뭐 그 다음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토부 자료예요. 근데 실제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쵸? 계산할 때 재산세에만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재산세에만. 자, 실제 손익 계산 시나리오입니다. 공통 전제예요. 자, 모든 비시장 시장 위험을 제거합니다. 다 된다 이거예요. 이 사업은 무조건 된다는 전제.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도 그냥 유지한다, 뭐 안 건드린다, 이 전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이로운 아파트 가격 상승률 14.2와 24%를 이제 적용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남시 기본 계획은 아직 기본 계획이니까 무시합니다. 무시하고요. 자, 이런 전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제 손익을 이제 내드릴 건데, 거기다가 이제 나름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연평균 시나리오 1입니다. 연평균 실거래 지수 상승률 14.2%를 적용해 가지고요. 해당 제공해주신 지주택 타입 중에 가장 비싸고 넓은 평수인 7억 6,870만원짜리를 취득가액으로 산정. 그리고 양도가액을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이거를 곱하기 5 해가지고 취득가액의 72%를 산정해서 시세차익을 5억 4,500만원 정도 본다는 가정하에 나온 양도가액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5년 후 취득 후 바로 매도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시세 차익은 5억 4,500만원 정도인데, 양도소득세가 4억 1,400만원 나와요. 필요 경비는 이제 기본 경비 그거 250보다 2배로 넉넉히 쳤습니다. 요거 확 줄일 수 있죠. 뒤에 보시면 확 줄어갈 거예요. 취득세가 요 정도 나오고요. 대출 이자가 이제 복리 변동으로 토지와 중도금이 똑같은 이율이라는 가정하에 한 거고요. 1억 5천 나옵니다. 세대당 대출 수수료는 고정이니까 이거 빼주면 되고, 기회비용인데 3,600만원 정도. 이거는 주거래은행, 아까 보여드린 주거래은행 평균 예금 이자를 금리가 변동한다, 그리고 복리다라는 전제하에 계산한 거고요. 이자소득세 14% 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수익은 마이너스 8,500만원.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 팔면은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이 경이로운 증가율을 보여도 즉시 팔면, 5년 후 즉시 팔면 남는 게 없고,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남기시려면 뭔가 거주를 하셔야 돼요. 실거주 하면요 이렇게 줄죠. 세율을 아예 확 낮춰버리니까 양도소득세가 확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7년을 있게 되는 거니까 취득가액의 99.4%를 환산해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또 대출이자 고려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 수익은 3억 2천만원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결정가중치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나름대로 곱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업무대행사가 나는 업무대행사 좀 못 믿었다. 그러면 50%, 2분의 1밖에 건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한 1억 6천 정도 건지겠네요. 그리고 이거 사업계획 승인이 이게 영향평가 이거 그대로 갈까? 추가 분담금 나올 것 같은데, 추가 분담금 나오면은 또 2분의 1 해서 8천만원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 시나리오 2. 성남시 수정구 평균 실거래가 연평균 상승률 24%. 요거 한국부동산원이 그 박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그게 5년 동안 계속 된다라는 전제예요. 계속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상승률인데 어쨌든 일단 넣어봤어요. 즉시 매도 5년 후, 이제 5년 후가 입주니까 즉시 매도 가정했고요. 취득가액의 120%니까 그럼 양도소득세 7억이 나옵니다. 9억 중에 7억을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지금 세율이 지금 정책,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지금 세율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필요경비 2배로 올려도 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 수익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2년 거주를 하셔야 돼. 2년 거주를. 자, 2년 거주를 하셨을 때 이제 이만큼 2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7년이 되니까 또 취득가액이 좀 달라지고 양도가액 달라지고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도 뺐어요. 얼마 안 해요. 근데 2년분 해도 지금 세율로 하면 그러니까 이 6억이 남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또 나름의 결정 가중치를 다들 한 번씩 해보세요. 업무대행사 2분의 1 합시다. 그리고 이거 추가 분담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비행안전구에 이거 또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뭐 이런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자,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도요 생각한 수익보다 적을 수 있죠. 네, 적을 수 있어요. 생각한 수익보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는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할 때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실거주를 고려하셔라 라는 말이 사실 이런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돼요. 물론 이거는 현 정부 정책이 100% 변동이 없을 때 전제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제죠. 전제인데 일단은 현재 상태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유있게 실거주하면서 기다릴 아파트를 찾는다면 가입하셔도 돼요. 왜냐면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가거주 중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요. 어쨌든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저의 결론은 이거니까 만약에 내가 자가거주 중이 아니다. 그러면은 고려 좀 더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근데 자가거주 중이시라니까 가입을 하셔도 무리는 아니다. 무리는 아니다. 현재 조건만으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같은 지주택 사업장에 가입하신 계약자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카톡창이 있더라고. 오픈 카톡창.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똑같은 지주택 사업장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이 2차례 지주택 경험이 있으시대요. 실제로 해가지고 입주까지 하셨대요. 뭐 첫 집도 지주택으로 하신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하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저도 막 대단하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분이 또 결론적으로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게 다른 조건이 있으면은 가급적 쳐다보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막 이래요. 왜냐면 여기서 좀 울림이 왔던 게 확신이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5년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남들에게도 좋다는 소문만 믿고 가입했다가 실제로는 또 여러 가지 소문 듣게 되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실제 팩트와 조사를 잘 해서 가족하고도 상담하고 그렇게 결정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120% 동감합니다. 예. 지주택 말고도 다른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보셨나요? 했을 때 절반 이상은 아직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여의치가 않다 나는 옵션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인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가족하고 의논도 하시고 참 이분 참 말씀도 잘하시고
참 어떻게 이렇게 울림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고 나서 결정하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공유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지주택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니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조사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경험자분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